네, 그 여자 이름으로 대출받았어요. 어차피 아무것도 모를 테니까. 피팅룸에 있던 나는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에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애인에게 나를 어떻게 속였는지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기를 켠 뒤 아무렇지 않은 척 그들에게 다가갔다. 내 한마디에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박서연 씨는 마치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천천히 쇼핑몰을 거닐었다. 아침부터 서류 더미를 처리하느라 힘든 하루였다. 오후에는 3시간 동안 고객들의 불만을 들어주었고 점심시간에는 격리부에서 또다시 정산을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머리는 지끈거렸고 어깨는 쑤셨다. 지금 그녀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집에 가서 구두를 벗고 소파에 쓰러지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집으로 가던 길에 지난 4년간 입었던 코트가 완전히 낡아 빠졌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소매는 닳았고 안감은 솔기가 터졌으며 짙은 녹색이었던 색깔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발에 있었다. 새로 하나 사야겠어 서연은 생각하며 쇼핑몰 입구로 발걸음을 돌렸다. 평소 그녀는 쇼핑을 좋아하지 않았다. 특히 금요일 저녁처럼 지친 사람들이 패점전에 서둘러 몰려드는 시간은 더욱 그랬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스스로에게 선물을 하고 싶었다. 어쩌면 그건 어떤 예감이었을지도 아니면 그저 회사, 집, 회사, 집으로 이어지는 단조로운 일상에 대한 피로감이었을지도 모른다. 남편인 김민주는 최근 몇 달간 부쩍 서먹해졌다. 늦게 귀가했고 질문에는 단답형으로 대답했으며 주말에는 낚시를 간다거나 친구를 만난다는 핑계로 집을 비우기 일쑤였다. 서연은 그저 그가 피곤해서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의 일도 쉽지 않았고 원래부터 과묵한 성격이었으니까. 쇼핑몰의 자동문이 조용히 열렸다. 안은 따뜻하고 밝았으며 가까운 카페에서 풍겨오는 커피 향과 갓 구운 빵 냄새가 났다. 사람들은 쇼핑백을 들고 분주히 오갔다. 아이들은 진열장 사이를 뛰어다녔고 어디선가 나지막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서연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6시 30분. 아직 코트를 고르고 8시까지 집에 도착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의류 매장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갔다. 스포츠웨어 매장과 청바지 매장을 지나 몇 번 본 적은 있지만 들어가 본 적은 없는 부티크 앞에 멈춰섰다. 쇼윈도에는 얇은 벨트로 허리를 감싼 우아한 남색 코트를 입은 마네킹이 서 있었다. 비싸 보였지만 과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갔다. 기분 좋은 새 옷감 냄새와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다. 진열장은 부드러운 조명 아래 반짝였다. 옷걸이에는 온갖 색상과 디자인의 코트, 재킷, 트렌치 코트가 걸려 있었다. 서연은 넓은 칼라가 달린 단정한 검은색 코트 앞에 섰다.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까요? 단정한 포니테일을 한 상냥한 미소를 띤 젊은 직원이 다가왔다. 내구 코트를 좀 입어보려고요. 매일 입을 만한 클래식한 디자인으로요. 네, 고객님. 사이즈는 어떻게 되세요? 55 사이즈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진열대 사이로 사라졌다. 서연은 진열대를 따라 걸으며 다른 모델들을 둘러보았다. 이건 너무 화려해. 저건 털 컬러가 달려서 실용적이지 못할 거야. 이건 갈색이네. 갈색은 입고 싶지 않았다. 낡은 코트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고객님, 한번 보세요. 직원이 코트 3벌을 들고 돌아왔다. 이건 클래식한 모델인데 남색이라 아주 우아해요. 이건 회색의 벨트가 있는 디자인이고요. 그리고 이 검은색은 디자인이 독특해요. 어깨선이 살짝 내려와서 아주 세련돼 보인답니다. 서연은 남색 코트를 집었다. 원단은 촉감이 좋았고 도톰했지만 무겁지는 않았다. 색은 깊고 선명해서 몇 년이 지나도 바래거나 칙칙해지지 않을 것 같았다. 피팅룸은 저쪽입니다. 직원이 매장 안쪽에 있는 칸막이들을 가리켰다. 다른 사이즈나 모델이 필요하시면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서연은 피팅룸으로 향했다. 차분한 베이지색의 두꺼운 커튼으로 나뉜 3개의 피팅룸이 나란히 있었다. 첫 번째 칸은 커튼 너머로 나지막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으로 보아 사용 중이었다. 누군가 통화를 하고 있었다. 서연은 두 번째 칸으로 들어가 코트를 고리에 걸고 입고 있던 재킷을 벗기 시작했다. 매장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흐르고 있었다. 서연은 재킷을 벗어 코트 옆에 걸고 하루 종일 구겨진 블라우스를 매만졌다. 그리고 코트를 어깨에 걸치고 단추를 잠갔다. 부드러운 소재가 몸에 기분 좋게 감겼다. 거울을 보니 잘 어울렸다. 어깨도 맞고 길이도 적당했다.
옆으로 몸을 돌려 실루엣을 확인했다. 허리가 좀 큰가? 아니면 그냥 퇴근 후라 몸이 지쳐서 모든 게 다 이상하게 느껴지는 걸까? 그때 바로 옆 피팅룸, 방금 전까지 누군가 통화하던 그곳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크고 만족스러운 목소리. 서연이라면 수천 명 속에서도 알아차릴 수 있는 특유의 억양이 섞인 목소리였다. 에이, 자기야, 괜찮다니까. 내가 말했잖아. 걔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단추를 풀려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녀의 남편, 김민준이었다. 이곳 여성복 매장의 옆 피팅룸에 있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는 것 같았다. 귀에서는 맥박이 쿵쾅거렸다. 잘못 들었나? 아니, 그녀는 그 목소리를 너무나도 잘 알았다. 8년을 함께 살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들었던 목소리였다. 벽 너머에서도 인파 속에서도 알아들을 수 있었다. 뭘 그렇게 걱정해? 민준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말하는 듯 했다. 대출은 이미 실행됐고 돈은 카드에 들어왔어. 물론 박서연 이름으로. 그럼 어떻게 해? 나 저번에 차 때문에 신용 불량됐잖아. 기억나? 근데 서연이는 신용 기록이 눈물나게 깨끗하거든. 은행에서도 서류 확인도 제대로 안 하더라. 그냥 형식적으로 전화 한 번 해서 정보 확인하고 바로 돈 보내줬어. 서연은 온몸에 찬 기운이 퍼지는 것을 느꼈다. 손가락이 저려왔고 숨이 막혔다. 그녀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커튼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피팅룸 구석의 작은 스툴에 천천히 주저앉았다. 자기 이름으로 된 대출이라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어떤 대출? 걱정 마, 민준이 웃었다. 그 웃음소리에는 너무나 태평하고 자신만만한 기운이 담겨 있어 서연은 속이 메스꺼워졌다. 서명, 다 처리했다니까? 걔는 알지도 못할 거야. 자기도 알잖아. 걔 서류 같은 거 볼 줄 모르는 거 나를 전적으로 믿으니까. 내가 몇 번 회사 관련 서류라고 하면서 서류 뭉치 내밀었거든. 보지도 않고 사인하더라고. 은행은 뭐 서명이랑 신분증 정보만 맞으면 그만이지. 여자의 목소리가 나지막하게 불분명하게 대답했다. 서연은 단어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 곁에 섞인 장난스러운 말투는 느낄 수 있었다. 젊은 목소리,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걱정하지 말라니까. 민준이 옷을 만지작거리는 소리를 내며 말을 이었다. 우리 2주 뒤면 바다 보러 갈 거잖아. 생각해봐. 태국, 5성급 호텔, 올 인클루시브. 이미 여행 상품 다 받았어. 결제만 하면 돼. 서연이한테는 출장 간다고 하면 되고. 걔는 익숙해. 내가 매달 출장 간다고 뻥치니까. 지난달에도 일주일 출장 간다고 하고 자기랑 바다 갔었잖아. 기억나. 그는 다시 한번 만족스럽고 태평한 웃음을 터뜨렸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아무도 자신을 밝혀내지 못할 것이며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확신하는 사람의 웃음이었다. 서연은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머릿속이 텅 비었다. 생각이 아니라 마치 낡은 텔레비전의 잡음 같은 하얀 소음만 가득했다. 그녀의 이름으로 그녀도 모르게 받은 대출, 위조된 서명, 애인, 태국, 잊지도 않았던 부산 출장, 그녀가 전혀 몰랐던 제주도 여행. 그녀는 한 달 전 민준이 정말로 일주일간 집을 비웠던 것을 떠올렸다. 중요한 회의가 있어 본사에서 직접 참석을 요구했다고 했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나서는 그를 현관문까지 배웅하며 작별 키스를 해주고 운전 조심해라고 말했었다. 그런데 그는 이 여자와 바다에 갔던 것이다. 그래서 총 얼마 받은 건데? 여자가 좀 더 큰 소리로 물었다. 이제 서연은 그 목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젊고 낭낭한 목소리. 30도 채 안 된 게 분명했다. 3천만 원. 이민준이 대답했다. 3년 상환으로. 월 상환금은 90만 원 정도라 얼마 안 돼. 박서연은 눈치도 못 챌걸. 그냥 내가 걔 카드로 은행에 이체하면 돼. 관리비나 다른 거 내는 거라고 둘러대면 그만이야. 걘 절대 확인 안 해. 3천만 원. 서연은 눈을 감았다. 그 금액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다. 3천만 원, 자신이 받지 않은 대출. 알지도 못했던 빚. 그래도 만약에 알게 되면 어떡해. 여자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났다. 은행에서 전화나 문자가 오면? 안 와. 민준이 자신 있게 말했다. 신청할 때 내 번호로 등록해 놨거든. 그러니까 모든 알림은 나한테 와. 그리고 걔는 은행에 직접 갈 일도 없어. 내가 말했잖아. 3년 전쯤에 내가 모든 공과금은 자기가 신경 쓰지 않게 내가 다 내겠다고 했어. 걱정 덜어주는 척한 거지?
걔는 남편이 이렇게 세심하다면서 좋아하더라고. 덕분에 나는 카드, 통장, 모든 재정 상황을 조용히 다 관리하고 있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몇 초, 아니면 몇 분? 서연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바닥만 응시한 채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어디선가 멀리서 음악이 들리고 쇼핑객들이 웅성거렸다. 그리고 이곳, 이 작은 피팅룸에서는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머릿속에서 무언가 딸깍하고 스위치가 켜지는 소리가 났다. 마비 상태 대신 얼음장 같은 명료함이 찾아왔다. 차갑고 냉정한 생각. 녹음해야 해. 그가 하는 말을 기록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그는 모든 것을 부인하고 빠져나가고 거짓말을 할 것이다. 서연은 천천히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손이 떨렸지만 억지로 움직였다. 화면 잠금을 풀고 음성 녹음 앱을 열었다. 화면 중앙에 커다란 빨간색 버튼. 그녀는 버튼을 눌렀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녹음이 시작되었다. 검은 화면 위로 흐르는 초, 깜빡이는 빨간 원. 그녀는 휴대폰을 무릎 위에 화면이 보이도록 올려놓고 다시 귀를 기울였다. 이제 모든 단어가 중요했다. 자, 그럼 됐네. 민준이 말했다. 그렇게 정한 거다. 오늘 저녁에 너희 집으로 갈게. 서연이는 9시까지 회사에 처박혀 있을 거야. 무슨 재고 조사인가 검사인가 한다고 했어.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우리 조용히 앉아서 와인도 마시고 영화도 볼 수 있겠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은행 가서 돈 1분의 계좌로 옮기면 게임 끝. 1분은 휴가비로 쓰고 1분은 자기가 갖고 싶다던 그 원피스랑 구두 사는데 쓰고. 기억나. 여자가 웃었다. 한 달 전부터 사준다고 약속했잖아. 그래, 내일 당장 사줄게. 이제 돈은 충분하니까. 서연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다. 단순하고 순진한 여자. 평생 일과 집밖에 모르는 여자. 모든 것을 믿고 절대 확인하지 않는 여자. 그녀는 3년 전 민준이 정말로 모든 재정 관리를 자기가 하겠다고 제안했던 것을 떠올렸다. 그녀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다고, 회사 일로도 힘든데 자기가 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했다. 어차피 은행 근처에 자주 가니까. 그녀는 그 말을 믿었고 고마워했다. 그가 자신을 아껴준다고,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그저 밑밥을 깔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녀의 돈, 그녀의 대출, 그녀의 인생을 마음대로 주무르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만약에 그가 돈에 대해 물어보면 어떻게? 여자가 다시 물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걸 눈치채면? 눈치 못 챈다니까. 이민준이 손을 내젓는 듯 말했다. 내가 100번은 말했잖아. 걘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써. 월급 받으면 나한테 카드 주고 나는 생활비 하라고 현금 좀 쥐어주고 나머지는 다 내 차지야. 뭐 법적으로는 우리 공동 재산이지만 거기 얼마가 있고 어디에 쓰이는지 관심도 없어. 그냥 식비랑 관리비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신경도 안 쓴다고.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건 사실이었다. 끔찍하고 굴욕적인 진실이었다. 그녀는 정말로 신경 쓰지 않았다. 믿었고 카드를 건넸고 식비와 교통비를 받았었으며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게 옳은 줄 알았다. 남편이 가장인 가정에서는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에게 자기 삶의 통제권을 넘겨준 것이나 다름없었다. 알았어, 여자가 말했다. 대신 빨리 좀 처리해줘. 이제 숨어 다니는 거 지긋지긋해. 나도 남들 눈치 안 보고 당당하게 너 만나고 싶다고. 알았어, 자기야. 다 될 거야. 조금만 더 참아. 휴가 다녀와서 걔랑 얘기해볼게. 이혼할 수도 있고. 상황 봐서. 만약 아파트 분할할 때 내 몫을 더 많이 챙길 수 있으면 그때는 확실히 이혼할 거야. 진심이야. 여자의 목소리에 희망이 서렸다. 이보다 더 진심일 순 없지? 근데 시간이 좀 필요해. 아파트는 공동명의고 결혼 후에 산 거라 법적으로는 반반 나눠야 해. 하지만 내 몫을 3분의 2 정도 가져올 방법이 있을 것 같아. 능력 있는 변호사만 잘 구해서 처리하면 돼. 녹음은 계속되고 있었다. 서연은 휴대폰 화면에서 흘러가는 시간을 쳐다보았다. 30초, 45초, 1분, 1분 30초, 2분. 모든 단어가 기억에 새겨졌다. 모든 문장이 그들의 결혼 생활에 박히는 목과 같았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가슴속에 차갑고 텅 빈 느낌, 마치 중요하고 살아있던 무언가를 뿌리째 뽑아버린 듯한 느낌만 들었다. 자, 이제 그만 가자. 여자가 말했다.
나 아직 원피스도 봐야 해. 쇼윈도에서 봤던 그 빨간색 원피스. 가자. 가에 내가 그런 원피스 사주면 다들 부러워 죽을걸. 거기에 어울리는 구두랑 가방까지. 돈은 충분하니까 걱정 마. 옆 피팅룸의 커튼이 스르륵 소리를 냈다. 서연은 녹음을 중지하고 파일을 저장했다. 2분 30초, 150초가 넘는 그의 목소리가 담긴 증거였다. 그녀는 스툴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억지로 걸었다. 코트를 벗어 고리에 걸고 재킷을 걸치고 가방을 챙겼다. 휴대폰이 주머니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다. 그리고 자신의 피팅룸 커튼을 젖히고 밖으로 나갔다. 김민주는 불과 2걸음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옆에는 짧은 검은색 원피스에 하이힐을 신은 28살쯤 되어 보이는 금발의 여자가 있었다. 화려한 화장, 빨간 입술, 매니큐어를 칠한 긴 손톱, 금 귀걸이, 예쁘고 젊고 잘 꾸민 여자였다. 그녀는 고개를 젖히며 무언가에 웃고 있었고 민주는 서연이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그런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은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민주는 발소리에 고개를 돌렸다가 그대로 멈췄다. 얼굴에서 미소가 지우개로 지운 듯 사라졌다. 눈은 커지고 입은 살짝 벌어졌다. 그는 창백해졌다. 말 그대로 창백해졌다. 얼굴에서 핏기가 모두 빠져나간 듯 밀랍처럼 변했다. 금발 여자도 말을 멈추고 서연과 민준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서연 씨,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낯설었다. 당신이 여긴 어쩐 일이야?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차분하게, 아주 차분하게.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인 양 오랫동안 뜯어보듯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들어 올렸다. 화면은 여전히 2분 30초라는 시간 표시와 함께 저장된 오디오 파일을 보여주며 빛나고 있었다. 녹음했어요. 그녀가 조용히,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하지만 그 정적 속에서 그 말은 총성처럼 울렸다. 민주는 얼어붙었다. 이전에도 창백했지만 이제는 잿빛이 되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뭘 녹음해? 그는 중얼거렸지만 얼굴 표정만 봐도 이미 모든 것을 알아차린 게 분명했다. 금발 여자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고 눈은 그들 사이를 오갔다. 서연은 말이 없었다. 그저 서서 남편을 8년을 함께 살고 믿고 사랑했지만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던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리고는 몸을 돌려 출구를 향해 걸었다. 코트는 마음에 드는지 살 건지 묻는 직원을 지나쳤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옷걸이와 진열장, 거울들을 지나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다. 발걸음은 단호했고 등은 꼿꼿했다. 등 뒤에서 당황하고 겁에 질린 거의 애원하는 듯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아, 박서연, 잠깐만. 서연아, 기다려. 얘기 좀 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저 매장을 가로질러 에스컬레이터를 향해 아래층 출구를 향해 걸어갔다. 자동문이 열리고 차가운 저녁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목에 무언가 걸린 듯 답답했지만 울음이 터져나오는 것을 억지로 참았다. 마을버스에 올라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서연은 비로소 숨을 내쉴 수 있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손에 쥔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오디오 파일은 그곳에 저장된 채로, 녹음된 채로 있었다. 그녀의 인생이 방금 무너져 내렸다는 증거이자 동시에 이제 그녀가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증거였다. 서연은 아파트에 들어와 모든 잠금 장치를 걸었다. 현관에서 구두를 벗고 재킷을 옷걸이에 걸 때까지도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아파트는 조용하고 텅 비고 차가웠다. 아침에 난방을 켜지 않고 나갔더니 지금 이 정막은 마치 자기 집이 아니라 이전 삶의 세트장에 들어온 것처럼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다. 그제야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목구멍에 덩어리가 터져나왔고 숨이 가빠졌다. 눈물은 쓰라리고 뜨겁게 저절로 흘러내렸다. 서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아이처럼 흐느끼며 참지 않고 울었다. 8년 자신이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과 함께한 8년의 세월, 8년간의 신뢰, 보살핌, 함께 세웠던 계획들. 그녀는 지인의 생일 파티에서 처음 만났던 때를 기억했다. 민주는 그때 믿음직하고 차분하고 진지해 보였다. 말을 함부로 내뱉는 사람이 아니었다. 멋지게 구애했다. 꽃,
영화, 저녁 산책. 1년 뒤에 청혼했고 반년 뒤에 결혼식을 올렸다. 소박했지만 가까운 사람들만 모여 따뜻하게 치렀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뿐이다. 그녀의 이름으로 받은 대출, 애인, 출장에 대한 거짓말, 아파트 분할을 포함한 이혼 계획, 그리고 걘 아무것도 모를 거야 라며 태평하고 비웃는 듯한 그의 목소리. 서연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일어나 옷장으로 향했다. 정신을 차려야 했다. 생각해야 했다. 눈물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는다. 그녀는 서류를 보관해두는 서랍장 맨 아래 칸을 열었다. 중요 서류라고 쓰인 파일을 꺼냈다. 그 안에는 그들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아파트 등기 서류, 낡은 증명서들이 들어있었다. 서연은 모든 것을 책상 위에 쏟아붓고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신분증, 민준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아파트 매매계약서, 다른 서류는 어디에 있을까? 그녀는 민준이 항상 자기 책상 맨 위 서랍에 봉투 몇 개를 넣어두던 것을 기억해냈다. 이전에는 각자의 사적인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그곳을 열어보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예의를 차릴 때가 아니었다. 서연은 책상으로 다가가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펜, 수첩, 영수증 몇 개, 클립, 그리고 봉인된 하얀 봉투가 있었다. 그녀는 봉투를 집어들고 이리저리 돌려보았다.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았다. 봉투를 찢고 안에 든 종이를 꺼냈다. 대출 계약서였다. 그녀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금액 3천만 원, 기간 3년. 아래쪽에는 서명이 있었다. 서연은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서명은 그녀의 것과 비슷했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았다. 글자가 약간 더 크고 필압이 더 강했다. 그가 위조한 것이다. 속이 울렁거렸다. 그녀는 계약서를 손에 쥔 채 의자에 주저앉았다. 바로 이거였다. 명백한 증거. 그는 정말로 그녀의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했고 서명을 위조했으며 돈을 받았다. 서연은 휴대폰을 들고 웹사이트에서 은행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긴 신호음이 이어졌다. 이윽고 서비스 선택을 위한 번호를 누르라는 자동 응답 메시지가 나왔다. 그녀는 상담원 연결을 위해 공번을 눌렀다. 안녕하십니까? 든든은행입니다. 상담원 이수진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상냥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박서연이라고 합니다. 제 이름으로 대출이 실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네, 확인해드리겠습니다. 고객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연은 정보를 불러주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전화기 너머로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렸다. 네, 고객님. 고객님 명의로 소비자 신용대출이 시행된 내역이 있습니다. 금액은 3천만 원입니다. 신청일은 10월 23일입니다. 3일 전 서연은 눈을 감았다. 아주 최근이었다. 그가 아직 돈을 다 쓰지도 못했을 것이다. 저기, 이 대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신청한 게 아니거든요. 서명도 제 것이 아니고요. 그러시군요. 고객님. 그런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지점에 방문하셔서 사기 대출 신고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필적 감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명이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면 대출은 무효 처리되고 사건은 수사기관으로 이관됩니다. 얼마나 빨리 처리할 수 있나요? 신고서 접수는 영업일 언제든 가능합니다. 필적 감정은 보통 영업일 기준 5일에서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오전에 가급적 개점 시간에 맞춰 오시면 대기 없이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서연은 전화를 끊었다. 내일 아침 일찍 은행에 가야 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경찰에도 가야 했다. 그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공식적으로 기록해야 했다. 그녀는 휴대폰 브라우저를 열어 사기죄 고소장 양식을 검색했다. 내용을 훑어보았다. 알겠다. 상황을 설명하고 증거를 첨부하고 관련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내일 아침에 먼저 은행에 갔다가 그 다음 경찰서로 가야겠다. 시간은 8시 40분이었다. 민주는 언제든 돌아올 수 있었다. 서연은 그를 보고 싶지 않았다. 지금은 아니었다. 감정이 속에서 들끓어 언제 터져나올지 모르는 지금은 그녀는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따라 천천히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그리고 다시 방으로 돌아와 옷장에서 스포츠 가방을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다. 갈아입을 속옷 몇 벌, 청바지, 스웨터, 잠옷, 화장품 파우치, 휴대폰 충전기, 서류들,
계약서. 내일 밤은 여기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언니에게 갈 것이다. 수진 언니는 언제든 무슨 일 있으면 오라고 항상 말했었다. 현관문에서 철컥 소리가 났다. 서연은 얼어붙었다. 민준, 그가 들어왔다. 그가 신발을 벗고 재킷을 거는 소리가 들렸다. 이윽고 그의 발소리가 방으로 향했다. 문이 열렸다. 민준은 문지방에 서 있었다. 창백하고 당황했으며 죄책감에 찬 얼굴이었다. 그는 그녀와 가방과 책상 위에 흩어진 서류들을 보았다. 서연아,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얘기 좀 해, 제발. 그녀는 말없이 그를 쳐다보기만 했다. 바로 어제까지 그녀의 남편이었던 이 남자는 오늘 완전히 낯선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민준이 한 걸음 앞으로 다가오며 말을 이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속이려던 게 아니었어.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어쩌다 보니.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조로웠다. 내 이름으로 대출받고 서명 위조하고 출장 간다고 거짓말하고 바람 피우고 이혼해서 아파트 뺏을 계획까지 세운 게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민주는 고통스러운 듯 얼굴을 찡그렸다. 이혼할 생각은 없었어. 그냥 걔가 귀찮게 구니까 대충 둘러댄 거야. 알잖아. 그 여자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잠깐 만난 거야. 하지만 당신은 내 아내고 내 가족이야. 잠깐 만나는 여자한테 3천만 원을 써. 서연이 그에게 다가갔다. 내가 정말 그 정도로 멍청하다고 생각해? 아니, 당연히 아니지. 당신이 멍청하다고 생각 안 해. 그냥 내가 잠시 혼란스러웠어. 빚이 있었거든. 작년부터 쌓인 빚이. 급하게 돈이 필요했는데 내 신용 기록이 안 좋아서 대출이 안 나왔어. 그래서 당신 이름으로 받으면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물어보고 싶었어. 근데 당신이 이해 못할까봐, 거절할까봐 두려웠어. 당연히 거절했겠지. 서연의 목소리가 비명처럼 터져나왔다. 그건 사기니까. 내 신용 기록이고 내 이름이고 이제 내가 갚아야 할 내 돈이니까. 그런데 당신은 나한테 물어볼 생각조차 안 했잖아.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내가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내가 다 갚을게. 정말이야. 내가 낼게. 당신은 상환금 나가는 거 눈치도 못 채게 할게. 닥쳐. 서연은 속에서 분노가 파도처럼 치솟는 것을 느꼈다. 그냥 닥치라고. 당신 대화 전부 녹음했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단순하고 믿음직한 여자라고 했지? 당신 애인이랑 같이 나를 비웃었잖아. 내 돈으로 태국 여행 갈 계획을 세웠고. 그가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서연아, 제발 어리석은 짓 하지 마. 우리끼리 해결하자. 다른 사람 끌어들이지 말고. 다른 사람, 경찰 말하는 거야?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해? 우린 가족이잖아. 합의할 수 있어. 아니, 김민준 씨, 우린 합의 못해. 나는 내일 은행이랑 경찰서에 갈 거야. 사기죄로 고소하고 이혼 소송도 할 거야. 그는 더욱 창백해졌다. 서연아, 그러지 마. 기다려. 다시 얘기해보자. 내가 잘할게. 맹세해.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짓 안 할게. 다른 여자도 아무것도. 예전처럼 당신이랑 나 둘뿐일 거야.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어. 당신이 모든 걸 망쳤어. 당신 손으로. 민준이 한 걸음 더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만지려는 듯 손을 뻗었지만 서연은 몸을 피했다. 만지지 마.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며칠 동안 짐 챙겨서 나갈 거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어딜 가려고.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야. 그녀는 가방 지퍼를 잠그고 어깨에 맸다. 휴대폰과 서류를 챙겼다. 민주는 방 한가운데에 무력하게 망연자실한 채 서 있었다. 서연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쳤다. 서연아, 제발.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렇게 가지 마. 내일 아침에라도 차분하게 얘기하자. 그녀는 문 앞에서 멈춰 서서 돌아보았다. 내일 아침에 나는 은행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엔 경찰서에 있을 거야. 얘기하고 싶으면 형사랑 얘기해. 그리고 밖으로 나갔다. 거리는 어둡고 추웠다.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언니의 번호를 눌렀다. 수지는 세 번째 신호음 끝에 전화를 받았다. 서연아. 웬일이야? 언니, 나 언니네 집 가도 돼? 하룻밤만 자게. 당연하지.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가서 얘기할게. 지금 출발해. 알았어. 기다릴게. 열쇠는 있지? 응.
그럼 와 외차 끓여놓을게. 서연은 택시를 잡아 뒷좌석에 앉고 눈을 감았다. 피로와 긴장으로 온몸이 쑤셨지만 최악은 가슴속의 공허함이었다. 마치 무언가 완전히 타버려 재만 남은 듯했다. 언니는 도시 반대편의 낡은 아파트 단지에 살았다. 서연은 6층까지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다. 수지는 홈웨어 가운에 토끼 귀가 달린 슬리퍼를 신은 모습으로 바로 문을 열어주었다. 키가 크고 밝은 머리색을 가진 언니였다. 들어와 그녀는 서연을 안으로 들여보내며 비켜섰다. 세상에,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 무슨 일이야? 서연은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제야 더는 참을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쇼핑몰, 피팅룸, 녹음, 대출, 애인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수지는 아무 말 없이 듣기만 했고 그녀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미친놈 그 서연이 이야기를 마치자 그녀가 내뱉었다. 내가 걔 좀 이상하다고 항상 느꼈는데 그냥 내 직감이 예민한 줄 알았지? 그런데 알고 보니 내가 8년 동안 사기꾼이랑 살았던 거지. 서연이 씁쓸하게 웃었다. 8년 동안 믿었어. 내 월급 통째로 맡기고 돈이 어디로 가는지 확인도 안 하고 걔가 하는 말은 다 믿었어. 그런데 걔는 수진이 가까이 다가와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들어봐. 내일 아침에 같이 은행에 가고 그 다음엔 경찰서에 가자. 내가 같이 있을게. 걱정 마오. 그 쓰레기는 죗값 치르게 될 거야. 무서워. 서연이 조용히 고백했다. 내가 감당 못할까봐. 걔가 어떻게든 빠져나가고 거짓말해서 나를 탓할까봐 무서워. 못 빠져나가. 너한테는 녹음 파일이 있고 위조 서명된 계약서가 있잖아. 필적 감정하면 다 드러나. 걔는 끝났어. 서연아. 그리고 넌 당황하지 않고 모든 걸 녹음한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 말이 맞았다. 증거가 있었다. 그냥 행동에 옮기기만 하면 되었다. 그들은 자정이 넘도록 부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수지는 차를 끓이고 과자를 내놓으며 동생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서연은 수년간 쌓아왔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민준이 어떻게 서서히 멀어졌는지, 얼마나 차가워졌는지, 그녀의 삶에 어떻게 무관심해졌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피로, 어쩔 수 없는 상황 탓으로 돌렸었다. 낯선 향수 냄새, 그녀 앞에서 끊어버리던 전화, 점점 잦아지던 그의 외박 같은 사소한 것들에 눈을 감았던 것에 대해서도 느끼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 서연이 식어버린 찻잔을 보며 말했다. 그냥 모르는 척하면 모든 게 저절로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 세상에 그런 법은 없어. 수진이 부드럽게 말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야지. 괜찮은 척한다고 해결되지 않아. 이제는 알아.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일찍 잠에서 깼다. 밤새 뒤척이고 깨기를 반복하며 불안한 잠을 잤다. 수지는 이미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잘 잤어. 그럭저럭. 괜찮아. 오늘 힘든 날이 되겠지만 우린 해낼 수 있어? 나 회사에는 늦는다고 전화해뒀어. 은행 문 열자마자 가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치즈를 얹은 샌드위치와 커피로 간단히 아침을 먹었다. 그리고 옷을 입고 나섰다. 은행은 9시에 문을 열었다. 그들은 10분 전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줄을 설 수 있었다. 문이 열리자 서연은 안내 데스크로 가서 상황을 설명했다. 직원은 주의 깊게 듣고 고개를 끄덕인 뒤 그들을 별도의 상담실로 안내했다. 앉아 계세요. 곧 사기 거래 담당 전문가가 올 겁니다. 5분 뒤 서류 폴더를 든 40대 남성이 엄격한 정장 차림으로 들어왔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안팀의 이 팀장이라고 합니다.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연은 간결하게 모든 것을 설명하고 계약서를 보여주고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다. 이 팀장은 아무 말 없이 들으며 메모했다. 알겠습니다. 서연이 말을 마치자 그가 말했다. 상황이 심각하군요. 저희가 필적 감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고객님의 서명 샘플을 여러 장의 다른 종이에 남겨주셔야 합니다. 또한 고객님의 동의 없이 대출이 실행되었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감정 결과 위조로 판명되면 대출은 무효 처리되고 사건은 경찰에 이관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필적 감정은 영업일 기준 5일에서 7일 정도 소요됩니다. 결과가 나오는 즉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서연은 신고서를 작성하고 감정을 위해 깨끗한 종이에 여러 번 서명했다. 이 팀장은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폴더에 정리했다. 저희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서명이 정말 위조된 것이라면
그리고 저는 그렇다고 확신합니다만 대출은 무효 처리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은행을 나왔을 때 서연은 첫 번째 단계를 마쳤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이제 경찰서에 갈 차례였다. 경찰서는 차로 10분 거리에 있었다. 그들은 도착해서 민원실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갔다. 당직 경찰관은 그들을 담당 형사의 사무실로 안내했다. 피곤한 얼굴의 50대 남성인 최 형사는 서연의 이야기를 듣고 서류를 검토하고 녹음 파일을 들었다. 알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이건 사기 및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형사 사건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시면 접수하고 사건을 입건하겠습니다. 남편분은 조사를 위해 소환될 겁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상황에 따라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서연은 고소장을 작성했다. 언니가 알려준 대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했는지 상세히 기술하고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고 녹음 파일을 제출했다. 3일 이내에 사건 입건 여부를 결정하는 처분 통지를 보내드릴 겁니다. 형사가 말했다. 고소인은 피해자 신분으로, 남편분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을 때 서연은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다. 모든 것이 공식적으로 기록으로 남았다. 이제 더 이상 그의 말에 맞서는 그녀의 말이 아니었다. 이제는 법이 있었다. 잘했어. 수진이 동생을 안으며 말했다. 넌 아주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같이 와줘서 고마워. 언제나. 그날 저녁 서연이 언니네 집 소파에 누워있을 때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녀는 받지 않았다. 그가 다시 전화했다. 그리고 또 한 번 그녀는 그의 번호를 차단했다. 1시간 뒤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다. 서연아, 나야. 제발 만나서 제대로 얘기 좀 하자. 내가 잘못한 거 알아. 다 돌려놓고 다 바로잡을 준비가 돼 있어. 제발 우리 가족을 망치지 말아줘. 서연은 화면을 보다가 메시지를 삭제하고 그 번호도 차단했다. 가족이라니. 무슨 가족? 그 가족은 그가 직접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거짓말로, 자신의 배신으로 망가뜨렸다. 이제 남은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이었다. 일주일이 흘렀다. 서연에게는 그 일주일이 평생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녀는 회사에 출근하며 업무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생각은 끊임없이 그날의 일로 돌아갔다. 동료들은 그녀가 산만해지고 창백해지고 말이 없어졌다는 것을 눈치챘다. 김 부장님은 몇 번이나 괜찮으냐고 물었다. 서연은 그저 피곤해서 그렇다고 짧게 대답하고 다시 서류에 몰두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수진의 집에서 지냈다. 아파트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민준을 마주쳐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속이 메스꺼웠다. 수진은 불평 없이 오히려 동생과 함께 지낼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저녁이면 그들은 부엌에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수진은 여행사에서 일하며 겪는 까다로운 고객들 이야기나 새로운 여행 상품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연은 혼자 침묵 속에 있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건성으로 들었다. 수요일에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 이 팀장이 필적 감정이 끝났다고 알려왔다. 박서연 고객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출 계약서의 서명은 위조된 것이 맞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 고객님의 서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출은 무효 처리되었고 발생한 이자도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고객님께서 상환하실 금액은 없습니다. 서연은 어깨를 짓누르던 거대한 짐이 내려가는 것을 느끼며 숨을 내쉬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모든 자료를 경찰에 넘겼습니다. 곧 경찰에서 연락이 갈 겁니다. 정말로 목요일 저녁에 최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는 내일 아침 조사받으러 와달라고 요청했다. 서연은 동의했다. 금요일 아침 그녀는 회사에 두어 시간 양해를 구하고 경찰서로 향했다. 형사는 횡한 벽과 철제 책상, 의자 2개가 전부인 작은 조사실에서 그녀를 맞았다. 그는 예리한 눈빛과 진지한 표정을 한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였다. 앉으시죠. 박서연 씨,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 말씀해 주십시오. 서연은 오랫동안 이야기했다. 형사는 질문을 던지고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진술을 기록했다. 그리고 그녀가 가져온 녹음 파일을 들어 주에 깊게 들었다. 알겠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그가 말했다. 상황이 명확하군요. 남편분은 사기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부인의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고 서명을 위조했습니다. 이건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하고 추가로 제231조 사문서 위조죄도 적용됩니다.
오늘 중으로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여 남편분을 소환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동의한다면 집행유예와 정신적 피해보상금 지급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최대 3년까지 실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범이고 피해자가 배우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아마 집행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민준이 감옥에 가기를 원하지는 않았다. 복수심에 불타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정의가 실현되고 그가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지기를 바랄 뿐이었다. 이혼하고 싶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어디로 가야 하나요? 남편분이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 분할에 대한 다툼이 없다면 구청에 가시면 됩니다. 다툼이 있다면 법원으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먼저 원만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편이 더 빠릅니다. 경찰서를 나온 서연은 바로 구청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이혼 신청서 양식을 받았다. 그녀는 복도에 있는 책상에 앉아 또박또박 글자를 써 내려가며 서류를 작성했다. 협의혼의 사화 긴신청서 사유, 극복할 수 없는 성격 차이, 짧고 건조하고 감정이 배제된 문구였다. 배우자분도 동의하시면 함께 와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경을 쓴 나이 든 직원이 설명했다. 그러면 한 달 뒤에 이혼 확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야 해서 더 오래 걸립니다.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서연은 대답했지만 민준이 순순히 동의할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저녁에 그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문자를 보냈다. 휴대폰에서 그의 번호 차단을 풀고 입력했다. 김민준 씨, 할 얘기가 있어요. 내일 3시에 공원 옆 카페에서 만나요. 혼자 오세요. 몇 분 뒤 답장이 왔다. 알았어. 갈게. 다음 날 서연은 약속 시간보다 15분 일찍 카페에 도착했다. 차를 한 잔 시키고 창가 자리에 앉았다. 신경이 곤두서 손이 떨렸다. 일주일 넘게 민준을 보지 못했고 그를 다시 마주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정확히 3시에 나타났다. 카페에 들어와 주위를 둘러보다 그녀를 발견하고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는 헬쑥한 얼굴, 눈 밑에 다크서클, 구겨진 셔츠 차림으로 안색이 좋지 않았다. 아무 말 없이 맞은편에 앉았다. 안녕.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안녕. 그가 쉰 목소리로 대답했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민준이 먼저 말을 꺼냈다. 경찰서에서 소환장 받았어. 형사가 나 사기랑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입건됐다고 하더라. 알아. 서연아,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정말이야. 그냥 잠시 혼란스러웠고 빚에 시달리다 보니 어떻게 빠져나갈지 몰랐어. 돈 빨리 갚고 당신은 모르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난 알게 됐지? 그래, 당신이 화내는 거 알아. 그럴 자격 충분해. 하지만 제발 우리 어떻게든 해결해보자. 내가 보상금도 주고 빚도 다 갚고 뭐든지 다 할게. 제발 우리 가족을 망치지는 말아줘. 서연은 오랫동안 그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애원과 절망이 담겨 있었지만 그녀가 알던 그 사람은 더 이상 없었다. 어쩌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김민준 씨, 가족은 이제 없어.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이 직접 망가뜨렸어. 나 이혼 신청했어. 당신도 신청해서 법정까지 가지 않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 그는 창백해졌다. 진심이야. 완벽하게. 하지만 서연아, 용서해줄 수는 없는 거야? 누구나 실수는 하잖아. 내가 잘할게. 맹세해. 당신은 실수를 한 게 아니야. 김민준 씨, 당신은 몇 달 동안 나를 속였고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고 바람을 피웠고 아파트를 뺏을 계획을 세웠어. 그건 실수가 아니라 배신이야. 그는 고개를 숙이고 주먹을 쥐었다. 아파트는 그건 어떻게 나눠? 법대로 반반씩. 당신이 내 지분을 사든 내가 당신 지분을 사든 아니면 팔아서 돈을 나누든 난 상관없어. 난 당신 지분을 살 돈이 없어. 그럼 팔아야지. 민주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끄덕였다. 알았어. 이혼 신청서 낼게. 언제? 내일. 구청에 가면 양식 줄 거야. 그는 작별 인사도 없이 일어나 카페를 나갔다. 서연은 창밖을 보며 자리에 남아 있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우산 아래서 바삐 움직였다. 차들은 웅덩이를 지나며 물을 튀겼다. 삶은 계속되고 있었다. 3일 뒤, 민주는 다시 형사에게 소환되었다.
최 형사는 그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제안했다. 민주는 동의했다. 그는 아내 모르게 대출을 받고 서명을 위조했음을 인정하고 서연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모든 서류에 서명했다. 형사는 당사자 간 합의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민준에게는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는 그가 2년 안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경우 실형을 살게 된다는 의미였다. 서연은 형사의 전화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남편분이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에 동의했습니다.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집행유예 2년과 피해보상금 500만 원 지급 명령을 받았습니다. 보상금은 3개월 내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서연이 말했다. 그녀는 승리감도 통쾌함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이 끔찍한 악몽이 마침내 끝나간다는 것에 대한 피로감과 안도감뿐이었다. 월요일에 민주는 이혼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 달 뒤 그들은 이혼 확인서를 받았다. 서연은 혼자 구청에 가서 서류를 받고 거리로 나왔다. 날씨가 맑았다. 태양이 구름 사이로 비쳤다. 그녀는 확인서를 내려다보았다. 몇 줄의 글자, 도장, 서명, 8년간의 결혼 생활에 대한 공식적인 끝이었다. 저녁에는 대학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온 친구 아름과 유나가 그녀를 불러냈다. 그들은 시내의 작은 카페에서 만나 와인과 안주를 시켰다. 너의 자유를 위하여 붉은 머리에 항상 쾌활하고 힘이 되어주던 아름이 잔을 들었다. 새로운 인생을 위하여. 그리고 다시는 그런 쓰레기 같은 놈이랑 엮이지 않기를 진지하고 직설적인 유나가 덧붙였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고마워, 얘들아. 너희 없었으면 못 버텼을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대단한 거지, 아름이 말했다. 누구나 너처럼 빨리 정신 차릴 수 있는 건 아니야? 나 같았으면 일주일은 펑펑 울었을걸. 나도 울었어, 서연이 고백했다. 다만 아무도 없을 때 울었을 뿐이야. 그들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며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 아름은 여름에 같이 바다로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다. 유나는 요가나 헬스장에 등록하라고 조언했다. 기분 전환이 필요해 그녀가 말했다.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해봐. 취미든 운동이든 무슨 강좌든 중요한 건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친구들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다.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민준 없이 지난 몇 년간 자신을 짓눌렀던 무거운 짐 없이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야 했다. 아파트 문제는 예상외로 빨리 해결되었다. 그들은 부동산을 통해 구매자를 찾았고 거래를 마쳤다. 서연은 자신의 목인 2억 원을 받았다. 도시 외곽의 작은 원룸을 얻기에 충분한 돈이었다. 그리고 당분간 생활할 자금도 남았다. 이사는 금방 끝났다. 수진이 짐 싸는 것과 상자를 포장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들은 토요일 아침 민준이 집에 없을 때 낡은 아파트로 갔다. 서연은 자신의 옷, 책, 사진 몇 장, 그리고 예전에 직접 샀던 식기류만 챙겼다. 나머지는 모두 남겨두었다.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갖고 싶지 않았다. 새로운 집은 작지만 아늑했다. 창문은 오래된 미루나무와 어린이 그네가 있는 안뜰을 향해 있었다. 서연은 짐을 풀고 커튼을 달고 수진이 선물한 제비꽃 화분을 창가에 놓았다. 자, 이제 수진이 방을 둘러보며 말했다. 여기가 내 집이야. 오직 너만의 집. 서연은 언니를 안았다. 모든 게 고마워. 별말을. 우린 가족이잖아. 저녁에 수진이 돌아가고 서연은 혼자 남았다. 소파에 앉아 담요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이웃집 창문에는 불이 켜졌다. 어디선가 아이들이 놀고 개가 짖고 차가 지나갔다. 조용하고 평화롭고 아무도 거짓말하거나 속이지 않았다. 배신하지 않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메모 앱을 열고 하고 싶은 일 목록을 작성했다. 영어 회화 학원 등록하기, 바다 보러 가기, 새로운 취미 찾기, 스스로를 믿는 법 배우기, 그리고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앞으로는 온전한 삶이 펼쳐져 있었다. 새롭고 미지의 두렵지만 동시에 설레는 삶. 그녀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며 자신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삶. 그리고 그것은 정말 멋진 일이었다. 이혼 후 3개월이 지났다. 서연은 새로운 삶에 점차 익숙해졌지만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 아침이면 작은 원룸에서 일어나 조그만 부엌에서 커피를 끓이고 미루나무가 있는 뜰을 창밖으로 내다보며 매번 그 고요함에 놀랐다. 다툼도 긴장감도
남편이 언제 집에 돌아올지, 이번에는 또 무슨 거짓말을 할지 기다리는 일도 없었다. 여전히 일은 하루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서연은 일에 몰두하려 애썼다. 그것이 과거를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었다. 동료들은 변화를 눈치챘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김 부장님이 다가와 맞은편에 앉았다. 서연 씨, 변했네요. 그녀가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더 차분해졌다고 할까? 아니면 자신감이 생겼다고 할까? 정확히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네. 서연은 미소 지었다. 정말 변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최근에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서연 씨를 위해 기쁘네요. 계속 그렇게 해요. 민주는 보상금의 첫 일부인 150만 원을 송금했다. 서연은 이체 알림을 받았지만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분노도 만족감도 없었다. 그저 돈이 들어왔다는 사실 확인일 뿐이었다. 그의 애인은 모든 것이 밝혀진 직후 사라졌다. 수진이 언젠가 쇼핑몰에서 혼자 있는 민준을 봤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지치고 텅 빈 눈빛을 하고 있었다고. 서연은 자세한 것을 묻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11월 초, 그녀는 영어 회화 학원에 등록했다. 항상 배우고 싶었지만 민주는 시간 낭비라며 쓸데없는 일이라며 그 시간에 집에서 쉬는 게 낫다고 말리곤 했다. 이제는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수업은 일주일에 3번, 집 근처의 작은 어학원에서 저녁에 열렸다. 반은 8명으로 소규모였다. 모두 각기 다른 목표를 가진 성인들이었다. 누군가는 일을 위해, 누군가는 여행을 위해, 누군가는 그냥 자신을 위해 영어를 배우고 있었다. 강사인 박 선생님은 짧은 머리에 생기 넘치는 눈을 가진 40대 중반의 활기찬 여성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문법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 나라,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수업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서연은 금방 적응했다. 저녁마다 숙제를 하고 출근길에는 영어 팟캐스트를 들었다. 자막과 함께 영화를 보기도 했다. 학창 시절 배운 기초가 남아있어 언어는 꽤 잘 습득되었다. 복습하고 연습만 더하면 되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같은 반 수강생 중 한 명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키가 크고 안경을 쓴 부드럽고 차분한 인상의 남자였다. 실례지만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그가 말을 시작했다. 혹시 회계팀에서 일하지 않으세요? 서연은 놀랐다. 네, 맞아요. 어쩐 일로? 어디선가 뵌 것 같아서요. 아마 제가 예전에 업무차 대개 사무실에 방문했을 때 뵌 것 같습니다. 저는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다. 박서연입니다. 그녀가 그의 손을 잡았다. 어떤 일로 오셨었죠? 협력계약서 때문에요. 저는 건설회사에서 일하는데 그때 서류 관련해서 조율했었습니다. 서연은 기억해냈다. 정말로 3달 전쯤 건설회사 직원이 찾아왔었다. 친절하고 예의 바르며 군더더기 없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이었다. 네, 기억나요. 다시 뵙게 되어 반갑네요.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지훈 역시 1년 전에 이혼했고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서 영어를 배운다고 했다. 유럽, 미국, 아시아를 보는 것이 꿈이라고 했다. 평생 일하고 경력을 쌓느라 바빴는데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보기로 했다고. 이해해요? 서연이 말했다. 저도 이제야 저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했거든요. 그들은 학원을 함께 나왔다. 밖에는 이슬비가 내리고 있었고 날씨는 쌀쌀했다. 지훈이 우산을 폈다. 괜찮으시다면 정류장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들은 하나의 우산 아래서 학원, 계획,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며 걸었다. 편안하고 자연스러웠다. 서연은 이 사람과는 긴장하지 않고 단어를 고를 필요 없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정류장에서 그들은 헤어졌다. 지훈이 미소 지었다. 언제 수업 끝나고 같이 커피 한잔 할래요? 그냥 부담 없이 얘기나 나눠요.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들은 수업 후에 만나기 시작했다. 매번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만났다. 카페에 가고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저녁 도시를 그냥 산책했다. 지훈은 자신의 일, 집을 짓는 방법, 무언가 의미 있는 것을 만들고 싶었던 꿈, 그리고 조용히 다툼 없이 끝난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저 서로에게 더 이상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아내와 15년을 살았어요. 그가 말했다. 솔직히 좋은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남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죠. 원만하게 이혼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아이가 없어서 상처받을 사람도 없었고요.
서연은 들으며 이럴 수도 있구나 하고 생각했다. 이혼이 항상 드라마, 배신, 스캔들인 것은 아니었다. 때로는 사람들이 그저 각자의 길이 달라졌음을 인정하고 헤어질 수도 있었다. 지훈은 서두르지 않았다. 질문을 퍼붓지도 서둘러 가까워지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차분하고 믿음직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곁에 있어 주었다. 서연은 그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꼈다. 11월 말의 어느 날 그들은 강변을 산책하고 있었다. 맑고 쌀쌀한 저녁이었다. 강은 야은 얼음으로 덮여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물에 반사되었다. 지훈이 멈춰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연 씨, 재촉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는 당신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즐거워요. 당신은 흥미로운 사람이고 괜찮으시다면 당신에 대해 더 알아가고 싶어요. 서연은 그의 솔직하고 꾸밈없는 얼굴을 보며 자신도 그것을 원한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다. 다시 한번 믿어보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어보고 싶다는 것을 서두르지 않고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저도 괜찮아요. 그녀가 대답했다. 다만 서두르지는 말아주세요. 저에게는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든지요. 지훈이 미소 지었다. 우리에겐 시간이 있어요. 12월에는 첫눈이 내렸다. 서연은 집을 새로 단장했다. 벽을 밝은 베이지색으로 칠하고 커튼을 바꾸고 새 소파를 샀다. 집은 완전히 달라져 진정으로 그녀의 공간이 되었다. 설날에는 수진의 집에 갔다. 그들은 떡국과 잡채, 샴페인을 마시며 텔레비전에서 하는 낡은 명절 특선 영화를 보며 둘이서 명절을 맞았다. 따뜻하고 아늑하고 가족적인 분위기였다. 자, 올해를 정리해볼까? 자정을 알리는 제아의 종소리가 울리자 수진이 물었다. 끔찍한 한 해였어. 서연이 인정했다. 하지만 이런 해가 있었다는 게 다행이야. 많은 걸 배웠거든. 예를 들면 자기 인생을 남의 손에 맡기면 안 된다는 것,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한다는 것, 때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기적이어야 한다는 걸 배웠어. 수진이 잔을 들었다. 너를 위하여, 너의 강인함과 너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서연이 말을 고쳤다. 그들은 잔을 부딪혔다. 1월에 민주는 보상금의 두 번째 일부를 송금했다. 서연은 돈을 통장에 넣어두고 쓰지 않았다. 여행을 위해 모으기로 했다. 아름이 여름에 셋이서 그리스에 가자고 제안했다. 바다, 태양, 고대 유적. 서연은 동의했다. 안 될 이유가 없었다. 영어 학원 기초 과정이 끝나가고 있었다. 박 선생님은 모두에게 수료증을 주며 계속 공부하라고 조언했다. 다들 수고 많으셨어요. 마지막 수업에서 그녀가 말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언어는 계속 연습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잊어버려요. 서연은 포기하지 않기로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3월에 시작하는 다음 단계 과정에 등록했다. 지훈과는 계속 만났다. 이제는 더 자주 영화도 보고 연극도 보고 박물관에도 갔다. 그는 그녀에게 클래식 음악을 소개해 주었고 음악회에도 데려갔다. 서연은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있었다. 2월의 어느 날 그들은 콘서트가 끝난 후 그의 차 안에 앉아 있었다. 밖에는 한방눈이 내려 도시를 하얀 담요로 덮고 있었다. 지훈이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서연 씨, 당신이 조심스러워하는 거 이해해요. 그리고 재촉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줬으면 해요. 저는 당신과 함께 있는 게 정말 좋아요. 아주 많이요. 그리고 얼마든지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서연이 그의 손을 잡았다. 저도 당신과 함께 있는 게 좋아요. 지훈 씨, 그리고 저도 시도해볼 준비가 됐어요. 천천히, 하지만 시도해볼래요. 그가 미소 짓고 몸을 기울여 그녀에게 키스했다. 부드럽고 강요하지 않고 존중이 담긴 키스였다. 서연은 그 키스에 응하며 마침내 과거를 놓아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봄은 예상외로 일찍 찾아왔다. 3월에 눈이 녹고 땅이 녹은 냄새가 났다. 서연은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했다. 유나가 그녀를 피트니스에 끌어들였고 이제 그들은 일주일에 3번 함께 러닝머신 위에서 땀을 흘렸다. 민주는 보상금의 마지막 일부를 송금했다. 500만 원 전액. 서연은 알림을 받고 숨을 내쉬었다. 이제 이 문제는 영원히 끝났다. 그녀는 자신의 결정에 대해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고 민준을 그리움이나 아쉬움으로 떠올린 적도 없었다. 다만 아주 가끔 그 8년을 중요한 교훈으로 생각할 뿐이었다.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동반자 관계라는 것,
신뢰는 맹목적이 아니라 상호적이어야 한다는 교훈이었다. 4월에 지훈은 주말에 근교 도시로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다. 그곳에서 현대미술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다. 서연은 동의했다. 그들은 그의 차를 타고 가서 작은 호텔에 머물렀다. 낯선 거리를 걷고 그림을 보고 추상화의 의미에 대해 토론했다. 저녁에는 강변의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다. 지훈이 와인을 주문했고 그들은 말없이 강 너머의 노을을 바라보았다. 있잖아요. 서연이 입을 열었다. 1년 전만 해도 제가 여기에 있을 거라고, 행복할 거라고, 다시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삶이 계속된다는 걸 알아요. 끝 다음에는 항상 시작이 있다는 거려. 지훈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만나서 다행이에요. 저도요. 그들은 일요일 늦은 저녁에 도시로 돌아왔다. 지훈은 서연을 집 앞까지 바래다주고 작별 키스를 했다. 주중해봐요. 네. 서연은 집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차를 끄려 창가에 앉았다. 창밖은 봄 저녁에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어디선가 고양이들이 울고 차들이 소음을 냈다. 평범한 도시의 평범한 삶, 하지만 서연에게는 새로운 삶이었다. 그녀가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결정으로 만들어가는 삶, 거짓도, 배신도, 두려움도 없는 삶, 오직 그녀와 그녀의 선택과 그녀의 자유만이 있는 삶.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메모 앱을 열고 목록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다. 행복해지는 법 배우기. 그리고 미소 지으며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이미 배우고 있었다.